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 AI 미래 전략을 제시하면서 정치권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어제 여야 의원들과 만나 AI 정책 구상 미팅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AI 핵심 역량을 모은 국가 AI 연구 거점을 열고 본격적인 AI 연구 및 리더 양성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과 함께 AI 관련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도 전국 현안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놓치면 안 될 국제뉴스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도 있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전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네요. 예, 어젯밤 늦은 시각 이제 전격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파문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까지 직접 윤 대통령이 질문에 답할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사실 기자회견을 준비해왔고 사실 이왕이면은 순방 전 이제 이달 중순 예정된 순방 전에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이런 참모진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오는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윤 대통령의 짧은 모두 발언과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두 발언 때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담길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이번에 이제 전격 발표에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다음에 이제 한 대표가 사실 공개 발언을 자제해 왔었는데 어제 나흘 만에 침묵을 깬 겁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쇄신용 개각도 단행하길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도 즉시 중단과 함께 특별 감찰관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촉구에 대해 하루를 넘기기 전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낳겠다고 나서면서 한 대표의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건 11년 만입니다. 한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으나 국가 채무를 관리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결과 경제가 성장 도약 단계에 들어섰다고 자평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인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4대 개혁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이제 시정연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시정연설로 예산 정국에 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여소야대 그것도 압도적인 야당의 그 주도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여당은 일명 이재명표 예산 이런 증액들 그리고 야당의 무리한 정부 예산 감액 요구에 방어를 하겠다 이런 데 지금 방침을 세웠고요. 야당에서는 이른바 윤 대통령과 김 여사표 예산 이런 것을 삭감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와 같은 이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또 이제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 이런 것도 과감히 삭감하겠다 이런 게 민주당 방침이고요. 반면에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 그리고 초중고교 문화예술 강사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인건비 이런 것들을 증액하거나 새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엇갈려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결국 폐지하는 쪽으로 발표가 됐군요. 예,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시행해야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면서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금투세 시행을 미루거나 고쳐서 시행할 경우 정부 여당이 끊임없이 정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로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번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모두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로 이제 세웠던 건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도에 도입됐습니다.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유예했고 이 별도 조치가 없으면 당장 2달 뒤인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숱한 논란 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즉각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이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야 의정 협의체 11일 출범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밝혔는데 예. 이게 예정대로 출범이 가능한가요? 일단 날짜는 정해졌지만 어쨌든 만약에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일단 가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방침입니다.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예, 그러면은 여야가 안 되네요. 여의정. 그렇죠. 여의정입니다. 여의정 협의체로 되는 거네요. 예. 일단 지금 민주당은 의료 사태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 없이는 이제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 대표는 의대생들은 내년에도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단체들도 협의체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데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한의학회와 또 의대협회 이 두 곳만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반쪽짜리 협의체가 될 수 있다는 의료가 나오는데 지금 의사협회 주변에서는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이 지금 불신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의협총회에서 이 불신임안이 이제 거론되는 만큼 만약에 임 회장이 탄핵되고 이제 비대위가 꾸려진다면 전공의 참여로 이제 협의에 속도가 좀 붙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서 벌써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네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매체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산하 허위 정보대응센터 안드리 코발린코 센터장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첫 북한 병력이 쿠르스크에서 이미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다만 북한군의 피해 같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지금 코발린코 센터장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의미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네. 1분간 이제 손을 잡고 악수한 장면이 나왔는데 지금 군대를 파병해준 북한에 대해서 푸틴이 특별 대우를 한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이 되겠네요. SK가 개최한 AI 포럼에서 최태원 회장이 직접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나눈 이야기를 공개했어요. 예. 어떤 내용이었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워낙 관심을 많이 받는 이 엔비디아 회사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주목받는 행사였는데요. 이 최태원 SK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 6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제품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6개월 당겨달라. 예. 그러면서 빨리빨리라는 걸 말하는 걸 보면 한국인 같았다 이렇게도 전했는데요. 이 젠슨 황은 또 어제 영상 대담에도 나왔습니다. 예, AI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면 더 좋은 성능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SK 하이닉스의 공격적인 제품 출시 계획이 빠르게 실현돼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 행사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SK 하이닉스 반도체와 협업하는 AI 글로벌 거물들이 영상을 통해 총출동했다는 건데요. 네. 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또 웨이저자 TSMC CEO, 그리고
그레그 브록먼 오픈 AI 회장 모두 이제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AI 혁신에 SK 하이닉스와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네, 뭐 명실상부한 AI 시대. 예. 그것을 SK그룹이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졌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크게는 11도나 낮은 기온을 보이며 현재 서울이 5.7도, 철원 2.1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낮아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 17도, 부산 20도 등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북부 산지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오겠습니다. 또 오늘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7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보다 정체는 조금 덜한 편인데요. 오늘도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는 청북 부근입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와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평택 분기점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판교에서 구리 쪽이고요. 서하남 진출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 중이라 송파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일산 방향 사패산 터널 안에 사고는 정리가 됐고요. 의정부에서 사패산 터널 쪽의 정체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인데요. 모가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대로 작업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조금 전 뉴스브리핑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AI에 대한 관심 전해드렸는데 이게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윤석열 정부도 가장 강력하게 지금 AI 연구 쪽을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가 AI 연구 거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학기술 전반을 통할하는 특히 그중에서도 AI 쪽을 이끌어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 직접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장관 임명되신 지 한 100일 정도 되셨나요? 뭐 한 80일 정도 됐습니다. 네, 이런 그 공무원 이 정부에서 일하시는 게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 전엔 뭐 주로 학교 교수로 네. 있으면서 뭐 대외적인 활동은 뭐 학회 회장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산학 어떤 과제를 한다든가 뭐 여러 네. 가지 뭐 하여간 대외 활동은 그런 식의 활동을 했습니다. 아, 그럼 공적 영역은 이제 처음 일을 중임을 맡으신 거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아주 이 성격이 다르고 네. 또 그렇지만 또 이 정책적인 면 또 정무 감각도 필요하고 이런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 굉장히 흥미도 있고 네. 그런 면이 있으면 힘들기는 한데 힘들긴 하시고요. 예, 좀 많이 움직여야 돼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그 동생이 있죠. 네, 유상범 의원이 제 바로 아래 동생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는요. 유호성 배우입니다. 예, 그 삼형제로 아주 크게 알려졌더랬습니다. 근데 또 형제가 또 있습니까? 다른 제 위에 우리 3살 위에 형님이 55년생 형님이 한 분 계시고요. 네. 막내 여동생이 하나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남일녀 집안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애국자 집안이시군요. 예. 그 유상범 의원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워낙 그 활동을 아주 뭐 활발하게 하는데 그 네. 바로 위에 네. 유상임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십니다. 자, 그 오늘 AI와 관련된 말씀을 좀 직접 좀 들으려고 모셨는데 네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이 AI에 대한 관심, 네. 대통령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대통령께서 과학기술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국무위원으로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이 AI가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돼 있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AI 부분에 아마 이 국무위원들 가운데 제가 회의를 참가해 보면 대통령만큼 그만큼 AI에 대한 이해와 또 그것의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한 분은 대통령이 예. 단연 발군에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사회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직무 장관으로서 저도 AI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늘 말씀하시고 국무회에서 말씀하시고 또 국가 AI위원회 때도 서두 말씀이나 마무리 말씀이나 상당히 꿰뚫어 보고 계시고 네. 네, 또 이것을 단순히 이해 차원에서 떠나서 22년 9월에 뉴욕 구상을 발표하시고 또 유엔 가셔서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는 그것을 선언하시고 이거는 AI 파트에도 전 세계 리더십을 가져가는 그런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도 그 부분을 리더십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냥 뭐 일반 국민들은 그냥 검사 출신 대통령 이렇게만 아니까 네. AI하고 이렇게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좀 낯설 수가 있는데 네네. 그러면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가장 AI에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관심을 크게 갖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네네. 따로 공부를 한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하신 거죠. 거기에는 민간 그 AI 디지털 파트의 자문위원도 계시고 네. 또 사이버 또 특보도 계시고 여러 차원에서 또 대통령께서 자문을 얻을 분도 계시지만 또 네. 스스로도 제가 듣기로는 많은 공부를 하시고 네. GPT도 늘 사용하시고 이렇게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네. 예. 국가 AI위원회요? 네. 네. 그게 얼마 전에 발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맡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과학기술 쪽에는 과학기술 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장이 되시고 민간이 이제 부위원장이 되시는 이런 조직이 있어 왔고 네. 그런데 거기에 그 해당되는 그거와 거의 대등한 이제 국가 AI 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됐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AI 시대라는 걸 아시잖아요. 노벨 네. 물리학상, 화학상은 전부 이번에 AI에서 다 AI 쪽이 휩쓸었고, 네. 네. 그것은 일종의 지금 시대가 AI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파트를 누가 선점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미래에 어떤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로까지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네. 그것은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더 인식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글로벌 패권 전쟁의 그 가장 그 기본이 되고 있고 그거를 꿰뚫고 이것도 우리나라가 여기서 뒤처져서는 안 되고 여기에 선도를 해야 된다라고 바로 그 나서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시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위원회도 맡았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직접. 예, 그래서 선두에 서서 이끌어 나가겠다. 네. 이것을 그 장관님 선언하신 저는 거죠. 지금 제가 장관님 모시고 AI를 주제로 대담을 하지만 네. 사실 AI가 정확하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AI는 그야말로 그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준말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인데 네. 뭐 우리가 기계를 써서 뭐 옛날에 계산기로 계산을 했고 근데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로봇이나 이런 데 넣어서
그것이 동작하게 센싱해서 동작하게 하는 뭐 IoT,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걸로도 가고 네. 그다음에 뭐 점점점 개발이 돼 왔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기계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과 같은 지능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아하. 지금 챗GPT-4는 IQ가 한 1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좀 똑똑한 정도인데 네. 이게 칩 5로 가고 6로 가면 아마 150, 200 정도 되는 IQ로 올라서면 그러면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 그렇게 될 거라고 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물으면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래서 이걸 생성형이란 말을 인간처럼 두뇌를 써서 그냥 넣어준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그냥 다시 뱉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것을 뭔가 새로운 걸 그것을 만들어낸다. 가지고 만들어서 대답을 해내는 이 정도까지 발달해서 네. 곧 아마 인간의 지능을 앞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게 바둑에서 알파고가 네. 또 이세돌하고 해서 이겼잖아요. 이겼죠. 예. 예. 지금 바둑에서 그런 것을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하, 이제는 예, 예. 예. 그 정도. 그 당시에 이세돌이 한 판을 이겼는데 예.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적으로 이긴 거고. 맞습니다. 이상한 수를 이해를 못해서 그만큼 이세돌 선수가 뛰어난 거죠. 그 예. 이상한 수로 허를 찔렀으니까. 예. 어허. 그러면 저 장관님 이게 이제 과학기술의 속도가 사실은 이게 가속이 붙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느 순간 가면 이 AI가 완전히 인간을 초월해서 네. 정말 초월적 존재가 되고 인간은 그 AI의 무슨 노예처럼 되고 이런 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기계니까 네. 기계라는 것은 움직이려면 그걸 움직이게 하는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네. 빼버리면 스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르긴 한데요. 이 유기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뭐 가는 인간하고는 다르게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빼버리면 되는데 그거 못 빼게 만든대요 AI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인간이 다 선하지 않고 조금 다른 좀 악한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AI를 이용하면 예.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 악당이 그런 얘기죠. AI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AI는 좋은 측면에는 인간의 두뇌를 이제 앞서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뭐 공공이나 의료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의 발전 속도하고는 다르게 아주 가속화해서 네. 새로운 어쨌든 기술 시대를 여는 소위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간 그래서 그 발전 속도가 옛날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네. 굉장히 빨리 가서 앞으로 10년 후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또 위험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이거를 좋은 측면과 또 이 좋지 않은 측면을 어떻게 제어해 나가느냐 네. 이게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워낙 그 위력이 크니까 네네. 이게 나쁜 쪽으로 작동이 되면은 그 폐해가 정말 인류 전체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결국은 인간이 통제한다고 하면 네. 이 AI 시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인간의 지혜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인간이 개발한 에너지원이 핵 분열 또는 핵융합 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네. 핵융합을 써서 이제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지구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근데 그건 좋은 측면인데 역으로 뭐 핵폭탄, 수소폭탄 이런 걸 터뜨려 버리면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이 양면이 다 있는 것처럼 예. 인공지능은 어쩌면 그보다 더 인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능이고 그래서 이것을 잘 통제하고 활용하면
또 인간에게 훨씬 더 네. 이로운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것이 통제가 안 되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I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 그러던데요. 예, 지금의 하드웨어가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지금의 하드웨어는 전력을 엄청나게 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용량을 키우면 키울수록 뭐 그걸 하나 돌리는데 원자력 발전소 몇 개가 요구된다 뭐 이런 식의 네. 또 전력망이 또 거기다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네. 송전선로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환경 문제도 있고 그런데 소재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네.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아, 저전력 반도체로 그렇죠. 대처가 가능하냐 이건 또 연구적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니드가 있으니까요. 네. 필요성이 있으니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예를 들어 지금의 캐포의 전력을 한 절반 정도 쓸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 2개 필요한데 1개로 네. 커버한다면 뭐 이런 그 니드가 굉장히 필요성이 굉장히 크니까 예. 당연히 연구자들한테는 엄청난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돼서 네.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다 AI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HBM이라는 그런 이 반도체를 써서 지금의 챗GPT를 가능하게 한 그런 반도체의 AI용 이제 반도체를 네. 그걸 이제 개발해서 또 그걸 구동하는 오퍼레이션하는 그 시스템을 서로 컴바인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그런 반도체는 없을까? 그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지금 GPU라 그러는데 NPU라는 것이 개발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개발되고 있고 네. 또 이제 이게 계속 앞으로의 계속 챗GPT나 소위 AI의 기술의 하드웨어로서 마지막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계속 예. 발전해 나갈 거고. 저희가 뭐 286, 386, 586 시대 때 보면 결국은 그 반도체 칩의 예. 메모리 용량이 얼마짜리가 개발되느냐 갖고 경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AI 시대에도 예. 그걸 구동 가능하게 하는 그 소재를 어떻게 더 개발할 거냐의 그렇죠. 경쟁이군요. 예, 그 중에 한 축이 이 전력을 얼마나 덜 쓰게 덜 하느냐. 쓰면서 예. 예. 그렇지만 계산 능력이나 뭐 생성 능력은 더 앞서게 하느냐 뭐 네. 이런 측면에서는 또 소위 그 AI 반도체 이니시어터브라 해서 야. 우리가 또 하드웨어에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선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예. 그 이제 우리 반도체 그러면 우리 반도체 강국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는데 네네.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 AI 시대에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최적화돼 있습니까? 조금 더 빨리 판단을 했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삼성은 이게 큰 마켓은 안 될 거다 하고 조금 늦춘 것이 아하. 예. 이제 SK 하이닉스는 될 거다라고 해서 네.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할 정도인데 그래서 젠슨황과 최태원 회장의 그 콜라보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어차피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가 안 받쳐주면 네. 셋업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SK 하이닉스가 그 서플라이 할 만큼 기술은 와 있다. 아하. 그러나 이 삼성이 이 마켓이 계속 간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칩 네. 정도는 금방 다 따라올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저는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쪽에 삼성이 요즘 다 나오는 그 삼성 위기론도 이런 흐름과 이제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예. 삼성이 그래도 세계적인 흐름을 앞서 왔기 때문에 메모리 아하, 쪽을 예. 먼저 일본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양산에 먼저 앞서 쳐가지고 이제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테크놀로지는 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판단력이 중요한데 예. 거기서 조금 머뭇거린 것이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온 건데 삼성이 그만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 그 경영진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갈 수 있다면 네. 그동안 삼성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한 역량이라는 건 쉽게 달성하는 게 그렇군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충분히 역량이 있다. 스피드가 중요한 거군요. 지금은 스피드가 엄청 중요한 그러니까 시대가 젠슨 됐습니다. 왕이 6개월 한 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군요. 네네. 최태원 회장한테. 예,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속도 싸움인가 하는 것은 전 주무장관으로 가장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지금은 머뭇거리면 안 된다. 자, 그럼 장관님, 이런 AI 시대에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이건 뭐 AI 반도체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어떤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 정부는 민간이 아주 제대로 이 시대에 그 AI 쪽에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그 중에 하나는 기업이 사실은 AI 컴퓨팅 인프라를 깔면 당장 그게 그 수익으로 안 나오니까 좀 머뭇거리는 측면이 있잖아요. 아하, 예. 그런데 이거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그걸 써서 계속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파생 기술을 응용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센터로 계속 기술 작동을 해야 개발하고 됩니다. 선투자하고 예. 그거를 과감히 이 정부가 먼저 깔아줘야 된다. 이런 뭐 이미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획은 조금 뭐라 그럴까 강도나 스피드나 네. 에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전 주무장관으로서 그걸 좀 앞당기고 좀 더 강도도- 강하게 푸시하는. 예, 강도도 있어야 된다. 좀 더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고 예. 빨리 이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 이거를 조금 제가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미 정부의 내년 예산은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관이 돼서 네. 그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국가는 결정을 해야 된다. 네. 이것은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용인 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네네네. 조성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거기 그럼 지나가 본 적도 예, 있습니다. 그것도 이 AI와 직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입니까? 이제 AI 시대에 예.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는 그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AI용 네. 반도체 생산에 상당한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할 거다. 연결되고 결합될 거다. 예. 그 시장이 그쪽으로 크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작년에 예산안 지금 예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 R&D 예산이 뭐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다. 그래서 정말 선택과 집중하자고 하는 바람에 실제로 R&D 쪽 연구원들은 자기가 추진하던 프로젝트 예산이 깎였다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래서 좀 불만도 있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R&D 부분 특히 AI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그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배정이 가장 많은 이제 소위 그 연구비 R&D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 영역이 네. 그 중에 하나가 AI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대 게임 천재라 해가지고 첨단 바이오, AI와 바이오가 결합된 거. 그다음에 양자. 이 양자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양자는 또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 기술이 현실화되면 굉장히 저전력이거든요. 초전대로 베이스로 하면. 그래요. 이거 뭐 전기장이 없는 영역이니까 엄청 네. 저전력인 물론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아직은 굉장히 극적으로 내려가야 되고 뭐 이런 면도 있고 그래도 그게 현실화만 된다면 완전히 다른 또 게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자 시대가 양조죠. 되면? 월등히 다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 때문에 전 세계는 다 주목을 하고 이게 미리 투자를 해 나가는 겁니다. 예. 네. 양자역학 부분은 우리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 우리가 양자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 미래에 어쨌든 기술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전문가는 숫자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인력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하는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예. 조금 전에 AI와 바이오의 융합 네네네. 말씀 잠깐 하셨는데 바이오 국가위원회도 얼마 전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 같던데요.
이제 우리가 AI가 이 시대에 이제 화두고 또 네. 우리 대통령께서 진두지휘를 하고 또 나머지 10개 부처가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과기정통부가 거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하, 거기에 예. R&D며 인프라를 까는 문제며 네, 정책을 수립하는 문제며 또 이 응용을 위해서 다른 부처에게 네. 좋은 개발된 모델이나 어떻든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되는 모두가 사실 과기정통부에서 아하, 예.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주무부서일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바이오도 마켓이 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그런 중요성을 두고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벌써 다 아이고,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이라고 합니다. 전기 1kWh를 줄여도 요금 전략과 함께 온실가스도 줄여질 수가 있는데요. LED 등이나 이런 고효율 전등으로 바꾸는 방법,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소등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특히 에너지 소비율 등급 1등급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거니와 한 월 2,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전기 요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데라든지 전기밥솥, 셋톱박스 등은 계속 사용하지 않는데도 대기 전력이 흐르게 돼서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내 적정 온도를 지켜줌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도 전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방방마다 난방 밸브가 따로 되어 있는데 안 쓰는 방에 난방 밸브를 잠그기만 하더라도 월 한 32,000원 정도의 에너지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내 행동으로 습관화할 때만이 에너지 절약도 하고 기후 위기에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도에서 크게는 11도나 뚝 떨어지면서 지금 서울이 5.6도, 철원과 파주는 3도, 대구 8.8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나타나서 오늘 아침은 더 춥게 느껴지니까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14도, 대전, 광주 15도, 대구와 제주 17도, 부산 20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겠고요. 절기 입동인 모레 목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 대구 3도까지 내려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지에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진행 중입니다.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조금 전인 오늘 오전 7시 35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9형을 발사했고 닷새 만인 오늘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네,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속보도 전해드렸는데 이 북한의 군사도발,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맹렬히 비난하는 성명을 직접 내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군사도발을 고조시키고 있어요. 정부 여당이 뭐 국내 정치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 많은 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건 의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당에서도 한동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그 공개 발언을 통해서 외교안보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든든하게 잘하고 계시다. 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거 협력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미국 대선 뭐 또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등 해서 이번 달에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치의 뭐 흐트러짐 없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그 장외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또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 김건희 여사 규탄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그 전쟁 위험 얘기를 부각하고 강조하면서 마치 반전운동 쪽으로 방향을 틀듯이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북한의 최근에 이런 도발 또 북한군의 러시아 전선 투입과도 다 연계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요,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를 이제까지 좀 간접적 지원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부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매각을 한 거고, 일부는 이제 미국 측에 그 155mm 그 포탄을 이제 대여를 해준 거죠. 근데 요번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도발하려는 거 아니냐. 좀 황당무계한 논리를 피는데,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뭐 그런 뭐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도 없고요. 그다음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결정인지 국제사회가 뭐 한 목소리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따끔한 지적 없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무슨 전쟁 획책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들이 외교안보 노선에 있어서 든든한 세력이 아니라는 거를 오히려 국민들께 자기 고백하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주말 지난 토요일 날 더불어민주당 집회에 모인 그 인원을 둘러싸고도 뭐 말이 워낙 달라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30만 얘기가 나왔고 뭐 경찰 비공식 집계입니다만 17,000명 얘기가 나왔고 차이가 나도 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집회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일체 탄핵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날 집회에서요,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한 말에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든 하야든 개헌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대한의 봄은 올 것이다. 대한의 봄이라는 게 내년 5월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방법이야. 탄핵을 통하든 하야를 통하든 잦은 하야를 통하든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하든 내년 5월에 하자. 그 얘기예요. 근데 탄핵과 개헌과 하야
뭐 이런 거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5월 뭐 1년 임기 1년 단축도 아니고 2년 단축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또 이재명 대표는 또 전격적으로 금투세 폐지하는 정부 여당 당론에 동의한다 이래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이른바 1,400만 500만 개미 투자자 의식한 중도 확장 뭐 몸부림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대통령 끌어내려서 조기 대선 획책하면서 또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요 민주당이 전략적 침노 이게 없어요. 뭘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침노가 뭐다 이렇게 해놓고 뭐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요. 예, 어제는 뭐 금투세 폐지하고 뭐 SK 최태원 회장하고도 만나서 AI에 관한 방금 전에도 뭐 네. AI 뭐 대담하셨지만 뭐 이재명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하면서 또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9일이죠, 9일? 9일.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죠. 또 민노총하고 뭐 장외 집회하는 거 적극 검토한다.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냉탕 온탕 오고 가면서 전략적 침노도 없고 그래서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워낙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어서 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가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네. 대통령의 거부권 말고는 네. 사실 거칠 게 없죠.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도 세 번째로 다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회의를 11월 14일로 예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독소조항 얘기까지 다 열어놓고 우리가 타협하겠다. 네. 하여튼 특검을 받기만 해다오. 예. 뭐 이런 정도의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략적 침노가 없다 보니까 이게 유일한 뭔가 현실적인 타겟책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두 번째 재표결 때 결국 통과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만 네. 뭐 적어도 최소 4표의 이탈표가 저희 당에서 있었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론은 더 좀 나빠졌잖아요. 예, 이제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여론은 더 좀 나빠졌단 말이에요.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하면 그 4표가 플러스 4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서 지금 이거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네.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두 번째 자동 폐기된 법안보다도 독소조항이 더 많습니다. 독소조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막아야죠. 네.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 그거 빼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결심만 한다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때도 뭐 최상병 때 뭐 저희가 뭐 대법원장 추천 특검 하니까 제3자 추천. 하는 척 하더니 안 하잖아요. 하는 척 하더니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10월 14일은 그냥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몰아붙일 겁니다. 네. 저희 당 의원들은 아마도 표결 시 다 퇴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다음에 이달 28일이 문제죠. 아하. 재표결 때. 그때 이제 민주당은 지난번에 4표 최소 4표 이탈표 나왔으니까 제발 플러스 4표만 더 나와달라. 뭐 이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여러 가지 좀 쇄신책 네. 그리고 또 7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런 좀 전향적인 조치가 나오면은 이탈표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이런 이제 이 압도적 의석수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정치 공세 그리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격 네. 이것을 이제 막아내야 될 책임이 집권당한테 있는데 그렇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5가지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5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그건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또
솔직하게 이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필요하면은 이제 뭐 사과 등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거. 설명이면 됩니까? 사과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근데 그 일단 설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 지금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당사자 말고는. 그러니까 사과라는 거는 그 이제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해명을 하시고 그리고 사과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를 이제 좀 넘어서서 뭐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좀 추가가 된 거죠. 대통령실 개편하고 네. 내각 쇄신 네. 이게 각각 다르게 이제 네. 주장이 됐어요. 그게 세 그렇죠. 가지고 네. 그다음에 두 가지. 그거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게 있죠. 김건희 여사 활동 전면 중단. 전면 중단. 예, 예, 그럼 거기에는 그 이른바 외교 활동도 포함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외교 일정이 있을 예정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께서 동행을 하는가 여부가 네. 지금 그 국민적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물론 이제 내일 모레 7일 기자회견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다음 주 그 외교 일정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는가 여부도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대통령실도 이제 좀 국민적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고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아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그 예정돼 있는 순방에 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함께 동행하면 안 된다 이런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이를테면은 이거 정상외교라고 하는 게 다 그 프로토콜이 그 의전이 있는데 네. 그 의전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이나 외교 의전과 관련된 활동까지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예, 신지호 지금은 부총장의 생각이다. 지금은 예. 이제 민심을 수습하고 심기일전해서 아까 그런 야당의 무자비한 공세에 맞서려면은 우리 내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대외 활동 즉각 중단 이렇게 네. 강하게 표현한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감찰관이 네. 임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특별감찰관은 뭐 그동안 주장해 왔고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에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네, 새로울 게 없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우리는 특검하라 그랬는데 왜 엉뚱하게 특별감찰관이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걱정 염려하는 거는 특검의 대체제 비슷하게 되는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건 특별감찰관은 이 국회 결정 사항이거든요. 저희 당에서 그러니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최근 한 일주일 열흘 동안에 그 당내 그 어떤 물밑 대화를 통해서 그 이렇게 합의가 좀 큰 흐름이 좀 형성돼 가고 있다라고 좀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는 연계를 푸는 것 쪽으로 푸는 쪽으로 이제 총의가 모아져 가고 있는데 만약에 당에서 그게 이제 당론으로 결정되면 대통령께서는 이제 수용을 하시겠죠. 수용을 하고 국회에서 이제 3명 특별감찰관 후보 뽑아서 보내면 그중 한 명 임명하겠죠. 예. 의총 표대결까지 갈 일은 없고요. 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당내 기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내 기류가 많이 바뀌어서 대통령실의 어떤 전향적인 쇄신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개파불문하고요. 다만 강약 완급의 약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합니다. 거의 이제 당론 통일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그 북한인권재단과의 그 연계고리를 국민의힘이 스스로 풀어서 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부터 밟는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사실상의 반대 그러나 겉으로는
반대는 못하니까 소극적으로 네. 이렇게 해온 문제인데 그럼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풀기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포기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럼 그건 포기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풀 겁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8년째 그걸 안 해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연계를 유지하면은 그 이거를 임명을 합니까?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 예, 그걸 그러니까 저희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정도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비정상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제도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상 궤도에 다시 올려놔야 되고 북한 인권 문제는 민주당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또 다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내 기류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바뀌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제 그제 당 고문단들도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리고 12명의 그 광역 단체장들의 네. 입장도 나왔습니다. 그 입장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같아요. 제가 보기에. 첫째는 지금 신지호 부총장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내각 또는 국정 운영 기조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여론을 감안한 이런 데 대한 좀 국정 쇄신이 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해야 네. 된다는 주장이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가 한동훈 대표가 당정 일체로 나가고 당내 갈등을 더 이상 좀 만들지 마라. 소통하고 화합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쭉 설명하신 것은 앞부분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쇄신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요청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7일에 있을 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셨고 뒷부분 있잖아요. 네. 이 한동훈 대표가 당을 어떻게 통합과 화합과 당내 갈등 없이 이끌어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 관련. 당정 일체라는 말은 저도 뭐 기본적으로 좋은 말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구체적인 양태가 과거와 같은 수직적 당정 관계라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당정 일체는 당정 양측에 다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당정 일체인데 어떤 당정 일체인가를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 한동훈 대표 이전 체제에서 나타났던 그런 수직적 당정 관계, 용산의 오더대로 쫘르르 움직이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그런 당정 일체는요, 다 망하자는 당정 일체예요. 저희들 볼 때는. 그리고 그 어제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야당의 헌정 중단 시도, 그게 어떤 형태가 됐던 헌정 중단 시도는 반드시 막겠다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가 사석에서요 편한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있는 한 우리 대통령이 탄핵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내가 있는 한 우리 대통령이 탄핵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끝까지 본인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걸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피력이거든요. 의지의 피력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번 그 뭐 81분인가요? 그 차담이 참 그렇게 끝난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모르는 관계도 아니고 한동훈의 진심이 왜 지금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가. 예.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 지금까지의 이른바 네. 수직적 당정 관계는 다 죽는 길이다. 네. 그러면 뭔가 뭐 수평적인 당정 관계라는 뜻일 텐데 네.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거는요. 제가 당은 당대로 움직여야죠. 당이 용산하고 똑같이 움직인다? 그럼 당이 왜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얘기뿐이 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요번에 명태균 씨 이 사건이 일어나고 용산의 대응, 이 불충분하고 부족한 게 많았잖아요. 만약에 그 해명을 100% 당이 전적으로 수용해갖고 그 용산하고 보조를 같이 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가지만 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디커플링이 저는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걸 바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최근에 이 디커플링 현상은요. 잘 봐야 되는 게 보수의 분열을 촉진하는 그 디커플링 현상이 아니고요. 보수의 파이를 유지하는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당의 지지,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좀 내려가지만 당 지지율은 오히려 높아간다는 거는 대통령께서 심기일전에서 집권 초기의 모습, 후보자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신다면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 계보 정치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한 두 차례 그 비교적 가까운 이른바 친한계로 언론에서 분류하는 그 정치인들과 식사를 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는 정치를 하다 보면 친소관계는 다 있는 거고 그 친소관계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가? 당 운영을 둘러싼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뭐 선진국의 어떠한 그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당에서 그런 건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러면 그날 두 번째 식사 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봅시다라고 헤어졌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 앞으로도 그 계보 정치라는 그 외부의 그 따가운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임은 계속 할 계획이라는 뜻입니까? 필요하면 해야죠. 그리고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수파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 당내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다수파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죠. 의원들 분포를 보면요. 아직까지 확실한 다수파는 아니기 때문에 다수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떤 무슨 뭐 자리나 이권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대의와 이런 식의 우리의 그 어떤 전략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은 여기 좀 함께 해달라 이런 거죠. 그 동지를 규합하는 행위죠. 예. 그 당 대표는 당연히 다수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 지금 국회의원이 108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역 의원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대충 그 이른바 친한계는 몇 명쯤 됩니까? 그러니까 커밍아웃한 친한이 그런 만찬 자리에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커밍아웃한 친한은 한 20명. 20여 명 됩니다. 네, 커밍아웃한 친한은 20여 명 되고 예. 곧 커밍아웃 예정인 또 그 예비 저기에 있죠. 뭐 그런 것까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는 그렇고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본 건데 아직 근데 뭐 커밍아웃 그게 겁낼 일도 아니잖아요. 당 대표랑 함께 하겠다는 게 뭐 당에서 그게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럴 일입니까? 근데 저희 당 의원들이 좀 많이들 착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임기 반도 아직 안 지났는데 대통령하고 불편한 관계인 게 사실이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쪽으로 선뜻 가기가 얼마 좀. 전까지는 뭐 별로 갈등도 없고 불편한 거 없다고들 설명을 하시더군요. 근데 뭐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쭈삣쭈삣하는 그런 이제 의원들도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당내 소수파다. 다수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치 본질 아니냐 이런 설명이셨는데 그러면 당내 다수파는 뭐 이른바 친윤계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수파는 누가 다수파냐? 그러니까 그 관망파가 다수파인 것 같아요. 관망파가. 중간지대 관망파가 지금 수적으로는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뭘 관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거 당인 만큼 어떤 면에서는 중심이 없다는 뜻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게 뭐 폭발력으로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도저도 아니고 중심도 하나 못 잡고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자초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신조 부총장 말씀 전해주셨는데
사석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편하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편하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주셨잖아요. 네. 내가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탄핵당할 일은 없을 거다. 네, 우리 대통령 탄핵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네. 정확하게 전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 탄핵 트라우마가 우리 그 보수층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네. 지지자들한테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속으로는 탄핵을 생각할지 몰라도 네. 또는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겉으로는 적어도 탄핵이란 단어는 아주 조심스럽게 피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나 야나 다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인데 네. 그게 이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상처가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 내려와서 아직 완전히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기록을 찾아봤더니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시에 3차례의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3번 했어요. 마지막 사과가 2016년 11월 29일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바로 전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새누리당의 친박 중진들이 비박 중진이 아닙니다. 친박 중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퇴진을 건의했어요. 그러니까 하야. 예. 그러니까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만 좀 내려오십시오, 대통령님. 그거를 친박 중진들이 건의를 하고 그 당시에 질서 있는 태각이라고 예. 하면서 예. 하야 얘기를 그리고 했죠. 마지막 그 이제 사과에서 저의 남은 임기, 뭐 저의 진퇴 여부는 국회에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 대국민 사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든 네, 아니면 무슨 자진 하야든 네, 아니면 탄핵이든 네.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은 지킨다. 네, 정상적으로 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 예. 그게 우리 보수 지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석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소신일 텐데요. 네, 이 탄핵 트라우마가 가장 좀 깊이 상처가 돼서 남아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이나 영남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지역에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강력한 지지가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의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한 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 점들까지가 다 좀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네. 어떤 형태로든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최후의 이제 마지노선 대통령 임기가 중단되는 이거를 막는 데는 아마도 당에서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당 대표가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라는 거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 한동훈이 이것만큼 반드시 막겠다 하면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똘똘 저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른바 이탈표 내표도 적어도 탄핵에 관해서는 이탈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네, 이탈이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약한 고리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김 여사 특검법 여기서 이제 이탈표가 지난번에 4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내일 모레 좀 전향적인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신지호 부총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톡톡입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된 거죠?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지금 카운트다운 이제 거의 초시계 정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 현지 시각으로 11월 5일 화요일에 실시하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로치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어요. 네. 이제 광산 마을인데 전통적으로 여기는 이제 0시가 땡 되면은 이제 뭐 마을 인구는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대요. 제일 예. 먼저 투표를 시작하는 게 전통이어서요. 아하. 이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에 딕스빌 로치에서 투표를 하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지금 밤 8시죠. 네. 왜냐하면 새벽 6시에 동부주에서 대부분 투표가 다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밤 8시부터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47대 미국 대통령 그리고 60번째 대통령 선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동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동부에서 네. 투표를 하고 나서 개표가 진행 중인데 서부는 그때도 투표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좀 재밌는 예. 광경을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보는데요. 동부에서부터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시간대가 6개가 있어요. 이 6개의 시간대를 모두 거쳐서 가다 보면은 네. 이제 하와이에서 투표를 막 하고 있을 때는 이미 동부에서는 다 개표를 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표 전에 보통 출구조사 발표되잖아요. 출구조사가 발표가 그러니까 되죠. 투표하기 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들어가서 투표하는 유권자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출구조사가 우리나라처럼 뭐 누가 뭐 김양순 뭐 구성 있으면 누가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 그럼 건 김양순이 아니에요. 이기지. 네, 김양순이 이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겼다라고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어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가면서 선거인단을 뽑는 거잖아요. 아하, 이제 예.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선거인단을 뽑는 간접 선거이기 네. 때문에 누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주에 있는 그 선거인단 예컨대 캘리포니아에는 54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제 선거인단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제 승자 독식으로 예컨대 여기에서 뭐 해리스가 51%를 차지했다라고 해도 54명을 다 해리스가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죠. 해리스가 99%를 차지했다라고 해도 이제 해리스가 또 54명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이건 저 한편의 그 대하 드라마 같이 미국 대선을 이제 봐야 이제 재미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요. 이 사전 투표 있잖아요. 이게 사전 투표가 7,500만 명이 했습니까?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대요. 네, 어제 미국에서도. 보니까 7,800만 명을 7,800만 넘어섰는데요. 명. 지금 이 사전 투표가 미국 사람들은 사실 대선 당일날 대부분 70% 이상 80%가 네. 대선 당일날 표를 행사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어허. 근데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늘 대선 당일날 가서 투표를 하던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 무서워. 사람들 만나기 싫어. 우편 투표해야겠어. 라고 했고 그다음에 주 정부에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편 투표를 굉장히 많이 권장을 했어요. 아하. 특히 이제 민주당 주지사가 집권하고 있는 주를 가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으로 우편 투표를 권장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게 두 가지로 주별로 나누는데 내가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먼저 신청을 하는 주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운전면허증 받는데 가가지고서는 자기의 신원을 보여주면서 난 사전 투표 신청하겠다라고 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이 사람 명단을 확인하고 주 정부에서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는 형태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주, 뭐 제가 있었던 버지니아주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에서는 아예 그냥 모든 선거를 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들에게 모두 투표 용지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에서 받아서 사전 투표 할까 바쁜데라고 생각하고 사전 투표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여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 민주당 쪽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건 며칠 동안 합니까? 이 사전 투표는 주별로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빠른 주는 9월 말에 시작하는 주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도착하는 게 대부분의 주에서 네바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선거 당일 11월 5일
그 전날까지 도착한 도착을 해야? 우편물을 해야 이제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우편 시스템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보통 대부분의 주에서는 한 달 전부터 이제 사전 투표를 열어놓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소인이 그 전날 소인까지 찍힌 것이 그 우편 선거 전날까지 도착하면은 아니면 선거 당일날 일부 주는 당일날까지 도착하면은 이거는 유효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다만 네바다주만 선거가 시작되고 3일 뒤까지 11월 8일까지 도착한 거 11월 5일 날 소인이 찍혀서 11월 8일까지 도착한 것까지 우리는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올해는 7만 8천 표가 78만 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7,800만 표에 7,800만 표가 나왔는데 미국 인구가 3억 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투표가 가능한 연령 즉 유권자? 20세 이상의 유권자가 올해는 2억 5천만 명으로 2억 5천. 잡히고 있어요. 그럼 2억 5천만 명 중에서 7,800만 명이 투표를 했다는 거는 유권자 전체 중에서 3분의 1이 지금 3분의 1 맞죠? 네, 3분의 1이 나가서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지난 선거 2020년 선거에서는 투표를 했던 유권자가 1억 6천만 명이었습니다. 아하. 1억 6천만 투표율 명이 때문에? 그렇죠. 1억 6천만 명이었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사전 투표를 얼마나 했냐? 지금보다 더 많이 했어요. 8천만 명이 넘게 투표를 했고 어허. 막판에는 1억 명이 넘게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1억 6천만 유권자 투표를 던졌던 유권자 가운데 1억 명이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만큼은 안 되지만 역시 역대급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 되겠습니다. 우편 시스템이 우리만큼 그렇게 현대화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그 사전 투표 한 다음에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이제 이송을 한 다음에 관리하고 하는 과정에 부정선거 시비 같은 건 없어요? 부정선거 시비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이 4년 전 선거에서 네. 우편 투표를 가리키면서 이건 다 부정선거다. 아하. 내가 선거를 도난당했다. 도둑 맞았다라고 아하. 주장을 한 게 바로 이 사전 투표, 우편 투표 시스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사당 난의까지 연결된 겁니까? 결국에는 내가 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해서 의사당 난입까지 갔는데 네. 거기에 대한 시작점은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이 아주 뿌리 깊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아하. 이 사전 투표가 특히 지난번에는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일 전에 도착한 것만 유효하다라는 네. 주가 대부분이지만 당시에는 우편 시스템도 엉망이었고 또 우편 배달부들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제대로 또 더욱 예. 배달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를 감안하면은 선거일 이후에 뭐 5일, 일주일 내에 도착한 것까지도 우리 다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집계는 늦어졌고 사람들이 선거일 이후에 소인을 조작해가지고 보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예. 여러 가지 허술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래요. 하여튼 뭐 미국은 뭐 또 크기도 하고 또 워낙 시스템이 복잡하고 또 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주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트럼프조차도 사전 투표해라, 조기 투표해라라고 계속해서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거 당일날인데 웬만하면 제가 판세 같은 건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당장 다음 주에 책임지셔야 되니까. 다음 주 아니고 한 이틀 뒤에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막판까지 팽팽해서 사실 그 선거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선거 7개 경합주에서 결국 어떻게 네. 가느냐가 관건인 건데 네. 7개 경합주에 대한 판세 분석이 이게 또 미국 언론사들마다 다 달라요.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가 4승 2무 1패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힐 같은 이제 의회 전문지인데요. 더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4승 2무 1패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국 단위의 이제 지지율을 보면은 해리스가 조금 앞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그거는 선거는 일치하죠. 네, 전혀 상관없어요. 전국 단위는 경합주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해리스 지금 둘 다 펜실베이니아 가 있거든요. 펜실베이니아가 선거인단이 19명이에요. 펜실베이니아를 잡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세 번째
12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아하, 있으니까요. 네. 펜실베이니아를 누가 잡을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펜실베이니아만 보면은 이거는 그냥 공이 뭐 뉴욕타임즈건 더힐이건 트럼프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막판에 쓰레기 파문이 있었는데 영향을 어느 정도 줍니까 이게? 이게 푸에르토리코가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건 아니고 트럼프 어허. 지지 연설에 나왔던 무슨, 코미디언이 코미디언이 그랬죠. 얘기를 예. 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 네. 이게 사실 선거 자체에 주는 그것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워낙 막말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나를 반대하거나 네. 나를 음해하는 기자들에게는 총구를 겨눠라 막 이렇게 얘기를 어.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그랬는데 네, 바이든도 또 쓰레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은 이제 도와준다고 한 게 나 어. 트럼프 지지자들이 쓰레기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미국 인구의 절반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단 따지고 말이죠. 보면 바이든 발언이 더 좀 심각한 막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막 수습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트럼프는 어떤 막말을 하더라도 그래 트럼프니까라고 용인을 해줘요. 하지만 아하. 해리스가 거기에 대비해서 한번 이제 트럼프한테 파시스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발언이 거의 막 2주를 갔어요. 왜냐하면 아하. 원래 이렇게 센 말을 안 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한번 센 말을 하면은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좀 깎아먹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트럼프 효과라고 하는 게 있겠네요. 분명히 존재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선거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 북한 저 ICBM 발사 이거 좀 점점 군사 도발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소집됐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가 어제 소집됐는데 이게 뭐 유엔 안보리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상징적으로 소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한마디씩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건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이제 미사일 발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올해는 그동안은 좀 잠잠하다가 이제 몰려서 계속 도발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추이를 보기 위해서 지금 북한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나 여기 있어요라는 그런 식의 도발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잊혀질만 하면은 어떤 존재감을 각인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어떤 뭐 규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안보리에서도 그래 우리가 하나만한 얘기지만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병사를 파병해서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네. 러시아와 밀착이 강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정세에 있어서 전쟁에 직접 참여국으로 나섰다라는 부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북한군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공격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공격용 미사일을 달라.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게 뭐 무기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어요. 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공급한 적은 없고요. 이거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굉장히 큰 분기점이나 변혁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던져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와 그리고 총알이 병력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계속 압박해서 우리나라가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셈인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나라에 계속 이제 북한과 어디에서 교전을 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북한군은 어떤 상황이다라는 글을 남겨주고 네. 그다음에 정보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 게 트럼프 후보가 네. 내가 대통령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끝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내일 모레 끝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저희들이 국제부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일단 전쟁 하루 만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물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당사자국이 있는 전쟁인데 예. 이제 어떻게 될지 미국 대선과도 이 북한 파병 문제 상당히 좀 긴밀하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국제부 김양순 기자였습니다. 예,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구간 중심으로 살펴드릴게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입니다. 서하남 진출로 부근의 사고는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남 요금소부터 10km 구간 답답합니다. 또 다른 곳은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입니다. 청북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더 가서도 남한성 부근이 꽉 막혀 있는데요. 여기도 사고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하남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보니까요. 노들길 한강대교 쪽으로 서울교를 지나섭니다. 2차로 쪽에 사고 때문에 지정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네,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아직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다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그 KBS 시사 다큐 더 보다라는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정년 연장 문제를 특집으로 해서 취재했는데 그 취재한 KBS 강나루 기자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지금 정년이 몇 세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58세인가 60세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일단은 60세고 60세. 그리고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하는데 거기 정년 항목에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이 말씀을 드리면 근데 주변에 정년 다 채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별로 없죠.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경영상 이유로 사실 그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 네. 명예퇴직 이렇게 가능한 제도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년제를 채택한 비율이 전체 사업장 중에 한 20%, 그러니까 5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은 일부 대기업, 공공기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20%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년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민간기업에도 어떤 법적으로 60세까지는 정년이 적용이 된다는 뜻이군요. 네,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만 어떤 경영상의 이유로 필요하면 구조조정의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 실시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일찍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IMF 때 명예퇴직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 40대에 명예퇴직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40대 또 2028년에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많이들 명퇴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이제 은퇴자가 되는 건데 그때도 정년제라고 하는 건 있었잖아요. 있었던 거죠. 예, 정년제는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네. 이렇게 먼저 그만두게 되는. 네, 네. 현실적으로 정년제를 유지하는 그래서 이제 뭐 구조조정의 희망퇴직, 명예퇴직을 상대적으로 좀 실시를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정년제를 유지하는 곳이 뭐 20% 정도다. 20% 정도. 이제 그런 데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장해주는 분위기가 그러면 있죠. 정년 연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60세 정년을 이제 늦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몇 살로 연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65세고 65세가 되는 이유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금 문제가 연금이나 있습니다. 결합돼서? 연금. 예. 그러니까 연금이 지금 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 58년 개띠입니다. 아마 연금 수급이 제가 알기로는 한 62세부터 예, 한 몇 년 전부터 연금을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제가 천천히 받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걸 예.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연금 수급하는 나이가 사실은 예전에 60이었어요. 60이었는데 이제 예. DJ 정부 때 이제 연금 개혁을 실시하면서 그때도 이제 비슷한 고민이 있었겠죠. 예. 이제 고령화가 되고 연금 고갈될 것이니 연금을 받는 나이를 60세로 하면 연금이 금방 동날 것이다. 아하.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그때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년에 한 살씩 느려져요. 아. 그래서 이제 18년, 23년, 28년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해 이제 63세까지 늘었고요. 네. 그리고 28년에 64세, 2033년 한 10년 정도 후죠. 그때는 네. 이제 65세고 부터 연금이 수급이 시작된다는 네네. 뜻이죠. 그때 예. 이후로는 다 65세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결정이 돼서 네. 이건 쭉 이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년이 60세이지 60세.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60세죠. 현재로서는 60세고 그 60세를 꽉 채우기도 힘들지만 60세를 다 채우더라도 네. 지금은 기본적으로 3년 이 공백기가 생깁니다. 공백기. 그러니까 정년 다 채웠다 치고 그러면 이제 60세까지는 월급 받고 일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려면 돈은 필요한데 그렇죠. 그 연금은 3년이나 있어야 맞습니다. 나온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연금 절벽 시기가 있는 거네요. 수입이 그렇습니다. 없는. 그러니까 지금도 3년, 앞으로는 무조건 정해진 대로 가니까 5년. 5년으로 늘어나고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더 일찍 퇴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년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실제로 그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라고 해요. 예. 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그 평균 연령이 49세입니다. 49세. 그렇게 일찍 그만두는구나. 그렇죠. 아마 주변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맞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예. 40대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소득 절벽이 지금 3년, 앞으로 5년 사실 이것보다도 더 기니까 사실은 한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어도 연금 받을 때까지 일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60세로 돼 있는 거를 연금 수급 개시일인 65세하고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개별적 사정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정 연장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연장이 되기는 되는 거예요? 정년 연장이? 지금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연금 이슈랑 맞물려서 뜨거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잠깐 노동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노총에서 그 정년 연장 이슈를 들고 왔을 때 그 좀 약간 띄운다고 하죠 이른바.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냉소적이었어요. 아하, 야, 되겠냐? 야, 이게 냉소적이라고 되겠어? 하면 그런 거지. 네. 근데 그때랑 올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요? 아마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정년연장 기사들이 엄청 많아요. 하하. 그리고 여기에는 그 최근에 기사 보셨을 수도 있지만 공무직 공무원,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자라고도 하는데 그 대구시에서 시작했어요. 네, 대구시에서도 예. 하고 또 행안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네, 여기도 60세 지자체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입니다. 예, 예.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약간 불 붙고 있죠. 아하. 그래서 여기가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했어요. 그게 공무직이죠. 네. 우리가 아는 공무원하고 좀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그 행안부 소속이 한 2,300명 정도 되는데 쉽게 예. 말하면 청사나 이런 데서 좀 예. 청소하시거나 청사의 어떤 이제 잡무를 도와주시는 분들 한 네. 3분의 1 정도가 환경 미화직입니다. 근데 그래요. 어쨌든 행안부 주도로 해가지고 2,000명 넘는 규모에서 65세로 상향을 하니까 네.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또 대한노인회 있잖아요. 노인회는 노인 인구를 아예 지금 65세 이상은 노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뭐 노인 무임 승차권 있잖아요. 그것도 65세 이상이면 표가 나와요. 네네. 신청을 안 해도 그거 좀 받을 때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근데 70세로 늦추자 뭐 이런 얘기도 막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나 제도나 법적으로 60세에 맞춰서 다 되어 있던 거를 어쨌든 바꾸긴 바꿔야 돼요. 맞습니다. 저 취재할 때 이렇게 분들 보면 요즘에 60세라고 해서 환갑 네. 안 하시잖아요. 잔치하는 사람 사실 만나 뵈면은 본인도 예. 그 60세가 한창 일할 나이시라고 느끼고 보기에도 그렇고 예. 이때 일을 놓는다는 거를 너무 좀 속상해하시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한창인데 그렇죠. 그래서 더 일하고 싶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고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한 10분 중에 7분
네. 이상은 60세 이상 일하고 싶다고 하시고 예. 평균적으로도 한 73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 고령층이 맞아요. 이렇게 예. 또 설문을 답하시고 그렇습니다. 권순영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의료계 원로세요. 이분이 이 제안한 게 이런 게 있어요.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 뭐 보통 노인은 65세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65세 이상인데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의료적으로 진단을 하자. 이분은 중증 노동도 가능하다. 중노동 가능하다. 아니면 경노동만 할 수 있다. 또는 사무직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자동차 면허증을 주고도 우리가 적성 검사를 매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 그러면 이거 나이 안 돼요. 이거 그 나이로 일하시겠어요? 이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초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적응할 수가 없대요. 맞습니다. 그 초고령 사회가 뭐 20%가 이제 고령층이니까 5명 지나가시는 분들 5분 중에 1분이 이제 65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그 아이들이 없고 청년층이 없기 때문에 네. 그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분들이 건강 상태도 좋아졌죠. 학령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찌 됐든 그 고용 시장 안으로 그렇죠. 끌어와야 되는 게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 얘기를 하다 보면 늘 청년 문제가 이렇게 좀 파고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같이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년 연장이 어쨌든 쉽게 결론이 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건데 결국은 이제 돈이겠죠. 이제 기업들이 정년 연장 좋다 이건데 이거를 다 하면 그 정해진 그 고용 비용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고민인데 네. 이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경영계에서는 재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고용계약서를 쓰는 거죠. 고용을 리셋하는 거예요. 예.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처우가 너무 떨어지니까 법적으로 지금 60세 돼 있는 걸 65세로 연장해야 된다. 아하. 그래야 일부 20%긴 하지만 다른 사업장도 결국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65세로 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연금으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돼 있고 이 소득 절벽이 생기는 문제만큼은 어찌 됐든 이 기회에 사실 이 논의가 또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뜨거울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맞아, 이 사회적 맞아. 대화를 빨리 진행하는 한 걸음이라도 떼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년 연장 쪽으로 좀 바람이 분위기가 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제작국 KBS 시사 제작국 강나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